19살 처자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혼인을 강요당한 그 처자는 전날 밤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산비탈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방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 무서워하기는커녕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노크도 없이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저승사자가 굳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따졌습니다. 저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 억척스러운 처자 저승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삿갓 야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고을 청풍현.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 볏짚만 남은 계절,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밤이면 서리가 내리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김장을 준비하고 군부를 지피며 겨울 채비를 하던 평온한 때였습니다. 논두렁에는 허수아비가 쓸쓸하게 서 있고 감나무마다 홍시가 빨갛게 익어서 까치들이 먼저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서 가장 시끄러운 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복순이네 집이었습니다. 복순, 19살.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손발은 부지런하고 머리는 제법 잘 돌아갔습니다. 눈이 크고 또렷했으며 볼에는 가을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쪽을 쪄서 나무비녀 하나를 꽂았고 연두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즐겨 입었습니다. 손은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는 딱 한 가지 아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입이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이 입보다 빠른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들 하지만 복순만큼은 달랐습니다. 생각과 입이 동시에 출발해서 입이 항상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 앞에서도 남자 앞에서도 심지어 상해 앞에서도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루는 동네 훈장 어른 앞에서 사자소학을 외우다가 중간에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한데 하고 바로 딴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을 정도였지요. 둘째,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를 읽고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눈치를 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른들 앞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거기에 맞춰 조용히 있어야 하는 법인데 복수는 오히려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았냐고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그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가라앉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셋째, 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느끼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입이 먼저 열렸으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겁이 없어 보일 수밖에요. 하루는 동네 개가 갑자기 짖으며 달려들었는데 복순이 도망치기는커녕 야, 이 개야, 뭐가 불만이야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개가 오히려 당황해서 멈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복순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 처녀,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하는 걱정과 그래도 저 처녀는 어떻게든 살아남겠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복순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순이 12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을 남기고 간 것도 아니었고 원망할 것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떠나고 나자 집안 살림이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복순과 어린 남동생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밭이라고는 다락론 두 떼기가 전부였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는 여름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겨울이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지요. 복순의 어머니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갔고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보잘것없어도 맛있는 척 먹었고 형편이 어려워도 동네 잔치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복순은 좋았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 집에 어느 날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청혼을 한 사람은 청풍연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최가였습니다. 나이 45의 첫 번째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기와집에 논밭이 20마지기, 하인이 셋이나 있는 그야말로 청풍현 최고의 갑부였지요. 최가는 장날이면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나왔고 말에 올라타고 다녔습니다. 돈을 씀씀이 있게 쓰는 편이라 장터 상인들에게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최가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눈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상대방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철없는 중년이었지요. 돈이 많다 보니 그 믿음이 대부분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더 고쳐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가가 복순을 보고 반한 것은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복순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복순의 그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상인이 값을 부르면 복순이 즉각 반박하고 상인이 재반박하면 복순이 또 반박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복순이 원하는 값에 물건이 팔리는 것을 최가는 옆에서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살림이 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순을 보는 최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복순 어머니에게 청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6이나 났으니까요. 그리고 최가가 첫눈에 보기에도 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쌀 한 가마를 보내고 포목 2피를 보내고 급기야 돈꾸러미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그런 선물이 들어오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동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복순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순은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눈을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복순은 이미 자기 짝은 자기가 고른다는 생각이 확고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여자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혀를 차도 복순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복순을 설득했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고, 동생들은 어떻게 먹일 것이냐고. 복순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고 혼인 날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최가는 빠르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치 빨리 결정해야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혼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방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이미 잠이 들었고 동생들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최가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죽어도 싫었습니다. 정말 죽어도 싫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도망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복순의 뇌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 해결책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복순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평소에 입던 연두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발에는 집신을 꿰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쪘는데 비녀를 찾다가 귀찮아서 나뭇가지를 꽂았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옷 한 벌, 어머니 몰래 모아둔 엽전 몇 양, 그리고 어디서 쓸지도 모르는 볶은 콩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볶은 콩은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먹는 것은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보따리를 다 싸고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낡은 방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군데군데 흙이 벗겨진 곳이 있었고 창호지도 몇 군데 찢어진 것을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잔 받침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지만 복순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가의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도망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당을 건너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습니다. 마당을 건너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한 것인데 대돌에 발이 걸릴 뻔하고 살인문 빗장이 삐걱거려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결국 살인문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조심한 나머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고을에서 하룻길 거리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고을 동쪽 큰 길로 나가야 했는데 캄캄한 밤에 긴장한 탓에 서쪽 산길로 접어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걷다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이었습니다. 외갓집 가는 길은 내리막이었는데 그때서야 잘못 들어선 것을 알아챘지만 이미 산중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자니 왔던 길을 다시 찾을 자신이 없었고 계속 가자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어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들렸습니다. 늦가을이었지만 풀벌레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결국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가을비에 젖은 낙엽이 깔린 비탈이었습니다. 한 발짝이 두 발짝이 되고 두 발짝이 미끄럼이 되고 미끄럼이 굴러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풀을 잡으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위를 짚으려 했으나 이미 몸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벽이었습니다. 복수는 허공에 뜬 순간을 나중에도 기억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하늘이 보이고 찬 바람이 귀를 때리고 보따리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감각.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잖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였습니다.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 같은, 솜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막 눈을 뜰 때 잠깐 꿈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는 것 같은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승에서는 어디를 가나 무언가 냄새가 났는데 여기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잠시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떨어졌다. 아프지 않다. 이상한 곳에 있다. 냄새가 없다. 결론이 났습니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도망치다가 죽다니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혼인도 하기 싫어서 도망쳤더니 죽음이라는 더 큰 것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든 생각이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검은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나도 급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도망을 칠 리 없으니까요.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두루마리를 펼쳐 이름을 확인하더니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리 오라는 뜻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수백 년을 저승사자 일을 해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복순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나타날 거면 발소리를 내야지 아니면 기침이라도 먼저 하시지 않겠어요. 저승사자가 굳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저승사자 일을 해왔지만 이런 첫마디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승사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첫마디가 깜짝이야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당황함을 감추고 엄숙한 표정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수는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직 억울한 게 다 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런 것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그러면 빨리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안도하는 순간 복순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승은 어느 쪽이에요? 길이 어두워서요. 등불은 없나요?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걸으면 또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미 한번 미끄러져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저승사자는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앞이 어두웠는데 이 처녀 때문에 정신도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저승사자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자신이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승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길었습니다. 양쪽에 키가 큰 억새풀이 빼곡하게 서 있고 발밑에는 회색빛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억새풀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승사자는 앞장서서 걸었고 복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걸으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승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고, 저승에도 밥은 먹느냐고, 저승에서도 계절이 있느냐고, 저승사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 죽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냐고, 그렇다면 저승에서 식비는 절약되겠다고, 그러면 저승 살림살이는 이승보다 더 풍족하겠다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승을 왜 무서워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승사자는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대답이 없으면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승이 멀다고 대답이 없는 거겠지. 저승에도 밥은 있겠지. 아니면 귀신들이 다 홀쭉할 테니까. 계절은 없겠지. 늘 이렇게 회색이면 저승사자는 많겠지. 아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배는 안 고프겠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면 저승에서는 밥 걱정이 없으니 이승보다 나은 점이 하나는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혼자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처녀와 함께 저승까지 가는 것이 수백 년 저승사자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삼도천이 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강이었습니다.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고 나무로 만든 낡은 나룻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 위로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뱃사공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노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수천 년째 건너주고 있는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홀령들이 오면 묵묵히 배에 태우고 묵묵히 노를 저어 강을 건너주었습니다. 말을 한 번도 건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통곡을 하며 건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느 쪽이든 묵묵히 배를 저었습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복수는 배에 오르면서 뱃사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이 참 조용하다고, 물이 왜 이렇게 검은 것이냐고, 배가 좀 낡은 것 같은데 안전한 것이냐고, 이 배 언제 만든 것이냐고, 겨울에는 강이 어는 것이냐고, 어는 것이면 어떻게 강을 건너느냐고, 썰매를 타는 것이냐고. 뱃사공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배가 강 중간쯤 왔을 때 복순이 물 아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래 뭔가 보이는 것 같다고, 혹시 물고기는 없느냐고, 있다면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삼도천에서 잡은 물고기는 무슨 맛이 나느냐고. 저승사자는 노를 놓칠 뻔했습니다. 뱃사공도 노를 잡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 강에서 일했지만 낚시를 하고 싶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삼도천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저승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웅장한 검은 문이었습니다. 양쪽에 도깨비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문 위에는 저승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아주 컸습니다. 보통 집 대문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드디어 이 처녀도 여기서 긴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저승의 문은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겁이 없어 보여도 여기서는 다들 조용해지는 법이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문이 참 크네요. 도깨비 조각도 잘 만들었고요.
장인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색이 너무 어둡지 않나요? 온통 검은색인데 조금 밝은 색으로 칠하면 더 환영받는 느낌이 들 텐데 저승이라고 꼭 이렇게 어두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승사자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저승의 문이 열리자 복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과는 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불구덩이나 어둠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저승은 큰 관아처럼 생겼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고 마당에는 크고 작은 저승사자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줄을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홀령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두루마리를 잔뜩 쌓아놓고 뭔가를 기록하는 서리들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이승의 바쁜 관아와 영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복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바쁜 곳이었습니다. 관아 같기도 하고 시장 같기도 한 그 분위기가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저승사자 뒤를 따라가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홀령들도 있었는데 이승에서 살았을 때와 비슷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표정들이 다들 좀 우울해 보였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긴장되어서일 것이라고 복수는 짐작했습니다. 저승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저승사자들이 복순 담당 저승사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삼도천 뱃사공이 낚시 얘기를 들었다고, 입이 보통이 아닌 처녀를 데려오고 있다고. 저승사자들이 복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녀가 그 처녀냐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볼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복수는 저승 구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쪽 건물 앞에 줄을 선 홀령들을 보고는 저승사자에게 저게 뭐 하는 줄이냐고 물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생전의 행실을 심판받는 줄이라고 설명하자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저 줄은 엄청 길겠다. 세상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줄의 길이를 눈대중으로 재더니 맞다, 엄청 길다 하고 스스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불을 피워놓고 홀령들을 세우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복순이 저승사자에게 저게 지옥이냐고 물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렇다고 하자 복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우리 동네 대장간이 저것보다 더 뜨거운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 그래서 대장장이 아저씨가 그렇게 거칠어진 건가 하고 혼잣말을 덧붙였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판결을 기다리는 홀령들 중에 복순이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 어릴 때 자주 감자를 삶아주던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복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다른 홀령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복순은 이미 인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복순에게 손짓을 하며 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꼽는 신용을 했습니다. 복순의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자기가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자 삶아줄 때도 항상 많이 담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복순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걸음이 느렸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을 다 구경하면서 걸었습니다. 서리들이 두루마리를 쌓아놓고 기록하는 곳 앞에서 복순이 멈추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복순이 서리에게 그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서리가 이승 사람들의 생사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자기 것도 있을 텐데 확인해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리가 당황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왜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리가 그건 규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규정이 왜 그렇냐고 물었습니다. 서리가 아무도 그걸 확인하려 한 사람이 없어서 규정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순은 그러면 전례가 없는 것이지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서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순이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서 염라대왕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왠지 그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승마당을 걷다가 복순이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있느냐고. 저승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승에서도 쉬는 날은 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복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밥은 먹느냐고. 저승사자가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건 꽤 슬픈 일이라고. 이승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맛있는 음식인데 저승에서는 그걸 못 누리는 것 아니냐고. 그렇다면 저승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낙을 삼느냐고. 저승사자는 이 처녀가 저승에 있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판결을 기다리는 노인 홀령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매우 억울해 보였습니다. 눈빛에 한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홀령들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복순은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남의 것을 가져갔는데 아들을 감싸려다 보니 어른인 자신이 한 일처럼 되어버렸고 결국 그 일로 심한 고초를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른으로서 감싸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와서 생전행실을 심판받는데 그 일이 자기 죄로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염라대왕한테 말해보겠다고. 저승사자가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자신의 내기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복수는 할 것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승이든 저승이든 억울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은 이승에서도 싫었고 저승에서도 싫다고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처녀가 이승으로 돌아가든 저승에 남든 어느 쪽이든 자신이 계속 고생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염라대왕이 있는 정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위압적으로 컸습니다. 검은 기와에 붉은 기둥, 계단 양쪽에는 도깨비 형상의 석상이 서 있었습니다. 계단 위 높은 자리에는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계단 아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복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는 엎드려 절하고 함부로 말을 꺼내면 안 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부분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복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석상을 보더니 도깨비 조각이 꽤 잘 만들어졌다고, 아까 정문 도깨비보다 이게 더 잘 만든 것 같다고, 왼쪽 것이 더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염라대왕은 과연 위험이 있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의 2배는 될 것 같은 거구였고, 얼굴은 붉고 눈썹은 굵었으며 검은 관복에 금빛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판결봉을 들고 있었고 그 눈빛은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숨긴 것이 있다면 전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수천 년을 저승을 다스려온 존재였습니다. 그 앞에서 울지 않은 혼령이 없었고 무릎을 꿇지 않은 혼령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도가였던 자도, 아무리 용맹한 장수였던 자도, 아무리 뻔뻔하게 살았던 자도 염라대왕 앞에서는 작아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승의 법도였습니다. 복순이 계단을 올라와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저승사자가 옆에서 엎드리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복순은 일단 허리를 굽혀 인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이미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습관이었습니다. 상대를 보면 눈부터 맞추는 것이. 염라대왕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복순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청풍연 복순이라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승에서 왔는데 억울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억울하게 왔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혼령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민원을 넣으러 온 사람처럼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생사불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서리가 불이 나게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염라대왕이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복순의 수명 항목에는 분명히 30살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복순의 나이는 19, 수명이 무려 11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승이 술렁거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복순을 데려온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저승사자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저승사자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청풍연 담당 구역에서 명단을 확인하다가 복순이라는 이름을 보고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복순이가 있었고 그 복순이의 수명이 오늘까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청풍연 복순이 둘이었는데 담당 저승사자가 나이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만 보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리들이 두루마리를 허둥지둥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은 저승의 역사에서 매우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이승의 순리가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염라대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오면서 계속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저승 쪽 실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승에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 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그 최가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요. 저승사자가 옆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원래라면 그냥 돌려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복순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저승을 다스려온 염라대왕에게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상황을 처리해야 했고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보내는 것은 위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기를 하자고. 복순이 이기면 이승으로 돌아가고 지면 그냥 저승에 남는 것이라고. 어차피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저승에 미리 와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복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명이 11해나 남았는데 미리 와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일단 내기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내기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청풍년 장날에 내기를 해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흥정도 내기의 일종이었으니까요. 복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내기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수수께끼 3판 2선승제였습니다. 번갈아 가며 수수께끼를 내고 상대방이 맞히지 못하면 1점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2점을 얻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이기면 이승으로 돌아간다. 염라대왕이 이기면 복순은 저승에 남는다. 복순은 조건을 듣고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먼저 어느 쪽이냐고. 염라대왕이 복순에게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자신이 19처녀의 수수께끼를 못 맞힐 리 없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복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갑자기 내려니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잠깐 마당을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해도 되겠느냐고. 염라대왕은 못 이기는 척 허락했습니다. 복순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복순은 마당을 걸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생각하는 것과 저승 구경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뇌는 한 가지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수수께끼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승에서 살면서 날마다 경험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고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도 쓸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머릿속으로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저승사자 갑이 복순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도망이라도 칠까봐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승 마당에서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복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를 이기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는 것이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순이 멈추어 서서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있느냐고. 저승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승에서도 쉬는 날은 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복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밥은 먹느냐고. 저승사자가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건 꽤 슬픈 일이라고. 저승사자는 이 처녀가 저승에 있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또 다른 홀령을 보았습니다. 아까 봤던 억울한 노인이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노인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저승사자가 또 말리려 했지만 복순은 이미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한테 꼭 말씀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노인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처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승에 온 이후로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믿어도 된다고.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승에서도 그랬고 저승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처녀가 이승으로 돌아가든 저승에 남든 어느 쪽이든 자신이 계속 고생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참 후 복수는 다시 정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저승의 고위 관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19 처녀에게 이기는 것을 지켜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당연히 염라대왕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일종의 구경거리였습니다. 복수는 자리에 서더니 일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기 전에 할 말이 뭐냐고. 복순이 아까 만난 노인 홀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아래 억울하게 죽은 노인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겠느냐고.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고. 그 일 때문에 고초를 당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저승에서도 그 일이 자기 죄로 올라와 있다고. 저승이 공정한 곳이라면 그런 억울함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염라대왕이 복순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아닌데 내기를 앞두고도 처음 만난 홀령의 사정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서리에게 그 노인의 사정을 다시 살펴보라고 명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내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고 시어머니보다 늦게 자고 시어머니 밥상에 반찬을 더 얹어주면서도 욕만 먹는 것은 무엇이냐고. 염라대왕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철학을 알고 역사를 알고 인간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승의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태어나 저승에서 살았습니다. 이승 여인네들의 일상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삶의 디테일을 속속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관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승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자들이었지만 이승의 살림살이는 역시 몰랐습니다.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하고. 정전이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렸습니다. 그렇구나, 며느리구나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승의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가 없는 며느리도 없건만 그 사정을 저승에서는 몰랐던 것이지요. 복순이 1점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습니다. 염라대왕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승의 살림살이 이야기는 몰랐지만 존재와 이치에 관한 이야기는 수천 년을 살아온 자신이 더 잘 알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것은 무엇이냐고. 이것은 철학적인 수수께끼였습니다. 존재와 부재에 대한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준비한 정답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복순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웃집 남편입니다 하고. 정전에 있던 관원들이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저승사자들 중에 어깨가 흔들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설명했습니다.
이웃집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니 없는 것 같고 없어도 빨래가 늘고 밥그릇이 줄어 있으니 있는 것 같다는 뜻이라고. 안악들 사이에서 워낙 공감되는 말이라고. 염라대왕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순이 정답이 따로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답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런데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것이 딱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신에게는 이웃집 남편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염라대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옆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결국 무승부로 처리되었습니다. 점수는 1대 0으로 복순이 앞서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순이 마치고 염라대왕이 틀린 것이었으므로 1대 0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 또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넣으면 밥이 맛있어지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맛있어지고 빨래에 써도 좋고 상처에 발라도 낫는데 값은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염라대왕이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생각했습니다. 밥, 된장찌개, 빨래, 상처에 모두 쓸 수 있는 것. 값이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 수천 년을 살아온 자가 모르는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의 살림살이는 역시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관원들이 조용히 의논했습니다. 한 관원이 쪽지에 뭔가를 써서 염라대왕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복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기요, 대왕마마. 저 혼자 마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쪽지 받으시면 반칙 아닌가요? 처음에 조건을 정할 때 쪽지 써서 주고받아도 된다고 하셨나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관원을 물리쳤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승의 살림살이는 역시 몰랐습니다. 저승에는 밥도 없고 빨래도 없고 상처도 없었으니까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소금입니다 하고. 관원들 사이에서 아, 소금이구나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탄식이 더 길었습니다. 소금이라니. 그렇게 간단한 것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승에서 그보다 쓸모 있는 것이 또 없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 빨래가 깨끗하지 않고, 소금이 없으면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이점이 되었습니다. 2대 0이었습니다. 이제 복순이 한 번만 더 이기면 내기는 끝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붉은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수천 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승의 19 처녀에게 수수께끼 내기에서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마당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세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먼저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 살림살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자신의 영역에서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의 살림살이는 몰라도 세상의 이치는 안다. 그것으로 이 처녀를 이기겠다. 염라대왕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은 무엇이냐고. 이것은 오래된 수수께끼였습니다. 많은 현인들이 이 질문을 받고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답은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유한하지만 욕심만은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잠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입니다 하고 정전이 폭발했습니다. 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참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황당해했습니다. 심지어 마당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홀령들 중에도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승의 엄숙한 정전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순이 물었습니다. 정답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신에게 가장 긴 것은 정말로 어머니의 잔소리라고. 어젯밤에도 혼인 얘기로 2시즌을 들었다고. 2시즌이면 얼마나 긴 것이냐고. 사람의 욕심이 그보다 길지는 모르겠다고. 관원들이 또 웃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승을 다스려온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승은 웃음이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19 처녀 앞에서 어머니의 잔소리라는 말 앞에서 웃음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웃었다. 저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하겠다고. 복순이 이겼습니다. 내기가 끝나고 정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천 년 저승 역사상 이승의 인간이 염라대왕과 내기를 해서 이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관원들이 수군거렸고 저승사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복순을 데려온 저승사자는 벌이 무서워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저승사자는 실수로 사람을 잘못 데려왔고 그로 인해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복순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며느리와 소금으로 1점씩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잔소리로 마지막 점수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승에서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저승에서 이기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복순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이승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이 19 처녀가 왠지 그냥 보내기 아쉬웠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리게 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내기에서 이겨놓고도 자신의 억울함보다 남의 억울함을 먼저 말해준 처녀였습니다. 염라대왕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저승에서 이겼다고 이승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다음에 올 때는 제때 와야 한다고. 오늘 같은 소동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도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어둡고 밥도 없다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서 좀 이상하다고. 이승에 돌아가면 된장 냄새가 그리울 것 같다고. 염라대왕이 또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복순이 이승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청했습니다. 아까 억울하게 판결을 기다리던 노인 홀령의 사정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기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염라대왕이 서리에게 확인하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리가 두루마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덮어쓴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바로잡으라고 명했습니다. 서리들이 부지런히 두루마리를 수정했습니다. 노인 홀령이 복순을 바라보며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한이 풀리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이 노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승사자가 이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복순 곁에 섰습니다. 이 저승사자는 복순을 처음 데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진땀을 흘렸습니다. 잘못 데려온 것부터 삼도천에서 낚시 이야기를 들은 것, 저승마당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들, 가리고 염라대왕과의 내기까지 이제 돌아보내면 자신의 실수에 대한 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복순이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오다 가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이름이 같은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이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승사자가 멈추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저승사자 일을 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위로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죽은 홀령들은 저승사자에게 원망을 하거나 애원을 했습니다. 위로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보고 어머나 저승사자도 우는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당연하지요. 사람이나 저승사자나 마음은 있는 것이니까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빠르게 눈을 닫고 앞장섰습니다. 삼도천을 다시 건넜습니다. 뱃사공 노인이 복순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살아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뱃사공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 강을 오가는 홀령들을 봐왔지만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기를 이기고 돌아가는 사람은. 복순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강이 참 조용하고 좋다고. 이 강을 오가는 사람들을 오래 봐왔을 텐데 힘드시겠다고. 이분들이 다 어떤 사정인지 알면서 건네주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뱃사공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 강에서 일했는데 자신의 힘든 점을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둘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강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복순은 강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까는 낚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건너는 동안 복순은 처음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이승이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려다 살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다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염라대왕과 내기를 하고 이겨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억울함이 조금 풀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에서도 기죽지 않았고 염라대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억울한 노인의 사정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승에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강을 다 건넜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고. 앞으로 잘 살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때 오라고. 복순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색하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손을 흔들어 본 적이 없는 자의 손짓이었습니다. 복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떴을 때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아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검푸른색이었고 별이 서너 개 남아 있었습니다. 풀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승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이승의 새벽 공기에는 풀냄새, 흙냄새,
이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저승에서는 아프지 않았는데 이승에 돌아오니 다시 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수풀에 떨어진 것이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긁히고 무릎이 까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흙이 묻어 있었고 남색 치마가 찢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비녀는 없어졌습니다. 보따리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승까지 갔다 온 사이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엽전도 있었고 옷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볶은 콩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볶은 콩을 한 줌 꺼내 먹었습니다. 저승까지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싸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놀랄 것이었습니다. 혼인날인데 신부가 없으면 최가 쪽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우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꽤 걸렸습니다. 밝아오는 새벽빛을 받으며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산길이 어두울 때는 이렇게 험한 줄 몰랐는데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보니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바위도 많고 낙엽도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길을 올라온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복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에 집을 나서서 산에서 절벽을 만나서 저승에 갔다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삼도천을 건너고 저승 구경을 하고 염라대왕과 내기를 해서 이기고 다시 삼도천을 건너 애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새벽이니까 밤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참 바쁜 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저승에서 밥 냄새가 없다는 것이 가장 이상했는데 이제 다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순네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밤새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산으로 사람을 보냈고 절벽 아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가도 와 있었습니다.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과 무서움이 한꺼번에 섞인 소리였습니다.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이니 반갑기도 하고 혹시 저승에서 온 것이 아닐까 무섭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귀신 아닙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저승 갔다가 직접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우지 않던 어머니였는데 이날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저승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집에 돌아오자 흘렀습니다. 어머니 품이 따뜻했습니다. 저승에서 잠깐이지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냐는 생각을. 그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고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순이 돌아왔으니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언니를 보고 울다 웃다 했습니다. 복순이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나서 복순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최가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최가가 당황했습니다. 저승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들었으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리기에는 이미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발을 빼려고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복순이 최가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최가가 멈추었습니다. 최가는 복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이 45에 동네 최고 부자였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으나 저승에서 돌아온 19 처녀 앞에서 그만 몸이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승을 다녀온 눈은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복순은 최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최가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날의 먼발치에서 본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가까이서 보니 나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사납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은 주눅이 잔뜩 들어서 어딘가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혼인하기 싫어서 도망쳤다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도 나쁜 일이라고, 최가 어른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최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순의 말이 틀린 것이 없었으니까요. 복순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한 가지는 이해한다고. 최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외로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첫 번째 부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것이고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라고. 최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이 외로운 것은 이해한다고.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고.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저승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승에 가보니 돈 많은 사람이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조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쌀이랑 토목 보내주신 것은 고마웠다고. 그것 덕분에 올겨울 동생들이 굶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최가가 고개를 들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이 45 청풍현 최고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최가가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청풍현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는 사람이었는데 최가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만 앞세웠다고. 용서해달라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공짜지만 사과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쌀 한 가마는 그냥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다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최가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가는 복순에게 다시는 혼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복순네 집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왔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도움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질 때쯤 쌀이 왔고 날이 추워질 때쯤 땔감이 왔습니다. 복순의 어머니는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최가는 그 이후 다시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청풍현 인근 마을에서 혼자 사는 과부 한 분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둘 다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진심으로 만나면 되는 거라고요. 돈으로 사는 것보다 진심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값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저승에서 돌아왔다는 소문은 청풍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했다더라. 삼도천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했다더라. 저승마당에서 밥이 없다고 불평했다더라. 염라대왕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겼다더라. 2대 0으로 이겼다더라. 염라대왕이 웃었다더라. 저승 역사상 처음으로 염라대왕이 웃었다더라. 소문은 갈수록 풍성해졌습니다. 어느 버전에는 복순이 지옥 구경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붙었고, 어느 버전에는 염라대왕이 복순에게 선물을 주고 보냈다는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또 어느 버전에는 복순이 저승에서 3일을 살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심지어 저승사자와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선물은 못 받았어요. 그냥 걸어서 왔는데요. 3일을 살지도 않았고요.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어쨌든 복순은 마을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빠른 처녀 정도로 알려졌다면 이제는 저승 갔다 온 처녀로 불렸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복순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복순이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복순이 달라진 것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복순은 말이 빠른 것이 특기였습니다. 생각이 바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승에서 돌아온 복순은 말이 빠른 것은 여전했지만 그 빠른 말 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더해졌습니다. 그냥 말이 빠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말이 빠른 것이었습니다. 저승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복순 안에 있었던 것인데 저승에서의 경험이 그것을 꺼내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복순 자신도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입이 빠른 것은 여전했습니다. 눈치 없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겁이 없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것은 참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이유를 찾아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따지면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억울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 저승에서 억울한 노인 홀령의 사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염라대왕에게 말했을 때 복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승이든 저승이든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온 후로 혼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때가 되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승까지 다녀오고 염라대왕도 이긴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혼인을 어머니가 나서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신 다른 것을 했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날 저녁 어머니는
복순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호박을 많이 넣은 것이었습니다. 반찬도 2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상이 차려지자 어머니가 복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고, 어미가 잘못 생각했다고, 내 마음을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복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 겨울이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동생들이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그건 다 저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방법이 조금 달랐던 것이라고. 어머니와 복순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은 소금이 딱 맞았습니다. 복순은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수수께끼로 냈더니 마친 사람이 없었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복순이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놀랐다가 나중에는 웃었습니다. 복순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어머니가 복순의 등을 한 대 쳤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쳤습니다. 동생들은 복순을 더 따랐습니다. 언니가 염라대왕도 이겼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은 복순에게 저승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냐? 염라대왕은 어떻게 생겼냐? 저승에도 먹을 것이 있냐? 저승은 춥냐 따뜻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하나씩 대답해 줬습니다. 저승사자는 키가 크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의외로 착한 분이었다고. 수고했다고 했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염라대왕은 위엄이 넘치는데 웃으면 의외로 인간적이라고. 저승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제일 이상했다고.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그냥 회색빛이었다고. 동생들이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이 앞에 서주면 왠지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승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이승에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순이 나서면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남의 밭을 침범당했다는 이야기를 들고 오면 복순이 함께 가서 당당하게 따졌습니다. 장터에서 바가지를 쓴 사람이 있으면 복순이 함께 가서 정당한 값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으면 복순이 함께 가서 사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같이 화를 내주고, 때로는 웃겨주고, 때로는 따지러 같이 가주었습니다. 복순의 빠른 입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날 밤 하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빨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승도 가봤고 염라대왕도 만났고 삼도천도 건넜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뭐가 무섭겠느냐고.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2가지는 여전히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잔소리만 빼고요 하고,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마당에 가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빨랫감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얀 무명 저고리, 남색 치마, 동생들의 작은 바지들. 볕이 좋은 날이라 금방 마를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장터에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가사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였습니다. 복수는 가끔 가사를 바꿔서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방아 타령 가락에 맞추어 복순이 흥얼거렸습니다. 저승도 가봤지, 염라대왕도 만났지, 이겼지, 살아 돌아왔지 하는 식으로 가사를 바꾸어 불렀습니다. 동생이 마당으로 나오다가 그 노래를 듣고 웃었습니다. 복순이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났습니다. 저승에서도 노래를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딸이었으니까요. 청풍연에서 가장 당당한 19처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복순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여전히 입이 빨랐고 여전히 눈치가 없었고 여전히 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입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눈치 없음으로 눈치 보느라 못했던 말들을 대신 해주었고 그 겁 없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서는 곳에 앞장서 나섰습니다. 복순이 나이 25이 되던 해에 드디어 자신이 직접 고른 사람과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는 청풍연에서 조금 떨어진 고을에서 온 선비였는데 장터에서 복순이 흥정하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비가 먼저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복순이 그 선비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 지켜보겠다고. 한 달 뒤에 대답해드리겠다고. 선비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뒤 복순이 말했습니다. 괜찮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순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선비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혼인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나중에 그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조건이 그것이었냐고.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고.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라고. 복순이 나이 30이 되던 해 생사부에 적혀있던 그 수명이 다 되던 해에 복순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승이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까요. 염라대왕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요.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으니까요. 그날 하루도 복순은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과 아침을 먹고 장터에 나가 물건을 샀습니다. 억울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30살이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생사부가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특별히 복순의 수명을 조금 더 늘려주었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승 역사상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리게 한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고도 하고 억울한 노인 홀령의 사정을 바로잡아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고도 합니다. 복순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승에서 선물을 받은 거네요. 아까 선물은 못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청풍연 사람들은 오래오래 복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깜짝이야 했던 처녀, 삼도천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고 했던 처녀, 염라대왕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2대 0으로 이긴 처녀, 어머니의 잔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해서 염라대왕을 웃긴 처녀. 그 이야기는 청풍연을 넘어 인근 고을로, 인근 고을을 넘어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복순이 저승에서 3년을 살다 왔다고 했고, 어떤 버전에서는 복순이 저승사자와 친구가 되어 매년 한 번씩 저승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이 당당했다는 것, 저승에서도 기죽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억울함만이 아니라 남의 억울함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말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정말 길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더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승에서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마당에 가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빨랫감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청풍연에서 가장 당당했던 19 처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